그러면 슬슬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코리안 아마존은 무엇이냐? 한국에서 이커머스 누가 다 먹을 거냐? 지금 하나 고르신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딱 하나 고른다고 목표 주가까지 고르신다고는 농담이고, 네.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얘기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똑같은 행보를 밟고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쿠팡의 대항마라고 하면 저는 네이버를 고르야 될 것 같고요. 마켓컬리도 있을 거고, 신세계나 이마트 쪽도 당연히 그런 플레이어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네, 누가 이커머스 먹을 것 같냐. 이게 누가 이길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 되게 힘든 상태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지난해에 135조 원 규모였었거든요. 올해 이제 160조를 보고 있고, 근데 네이버가 작년에 결제 기준으로 이제 쇼핑 및 여러 가지 서비스 다 합쳐가지고 20조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쿠팡이 한 18조 정도를 한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135조에 20조면은 이게 1등도 뭐 15% 될랑말랑 하는 숫자. 거의 약간 춘추 전국시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압도적인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누리는 해였거든요. 너도 나도 그냥 즐겁게 다 성장률을 누렸던 해다 보니까 2021년도가 박터지는 싸움 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왜냐면 일단 네이버가 CJ 대한통운이랑 손을 잡고서 풀필먼트 쪽을 강화를 하기로 했고, 거기다가 11번가가 아마존이랑 손을 잡았고, 거기다 쿠팡은 뭐 지금 쿠팡 플레이 24일에 런칭했죠. 그리고 어저께는 라이브 커머스 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쿠팡이 아마 별일 없으면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런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아마 2021년도에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사실 이커머스에서 누가 1등 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이커머스 산업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시장이 커지는 거에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까. 결론적으로는 사실 온라인 결제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택배 물동량도 늘어날 거고, 거기다가 뭐 골판지 수요도 증가할 거고. 과거에는 물건을 땅 위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부동산을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항상 갑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이마트나 신세계 쪽 아닐까요? 롯데 워낙에 부동산 잘하니까. 롯데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롯데 관계자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땅 이제 좋은 자리에다가 점포 만들어 놓고, 야, 너 입점하면은 우리한테 수수료 내라 해서 수수료 뗐던 비즈니스였는데, 근데 온라인이 생기면서 온라인이 그걸 이제 가격을 낮췄죠. 왜냐면 오프라인은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람 뽑아야 되지, 전기세 내야 되지, 땅값도 내야 되지.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은 땅이 필요 없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고, 가격을 낮추면서 오프라인 쉐어를 뺏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다 똑같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이 펜 검색하시면 막 100개씩 나올걸요? 근데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제일 싼 거를 사다 보니까 이거는 가격이 빵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온라인이. 출혈 경쟁 그렇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뭘 선택하느냐? 배송이 빠른 거, 아니면 남들이 안 파는 거를 파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힘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2021년도부터인 거고, 쿠팡은 이미 지금 배송에 힘을 줬고요. 대한통운이랑 네이버가 이제 올해부터 2021년도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김 PD라고 같이 이제 그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이 쿠팡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배송이 빨리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다. 1일 쿠팡? 그리고 이제는 배송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쿠팡이 로켓 배송으로 2길 배송으로 시작했지만 마켓컬리가 새우 배송을 시작했고, 스타컴도 어떻게 보면 당일 배송이 거의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서울하고 스톡홈 기준으로. 그리고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가 지금 1시간 배송을 하고 있고요. 요기요의 요마트가 30분 배송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5분 배송 나오겠는데. 이게 땅이 너무 좁으니까 계속 배송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머리를 비누로 감다가 샴푸로 감기 시작하면 다시 이 빠꾸가 안 돌아갈 수 없죠. 계속 빨라져야지 이게 더 느려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누가 어떻게 구현할지는 아직까지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커머스 1등은 누가 먹을지 아직 알 수 없다. 결론은 알 수 없다. 결론은 알 수 없다는데 사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네. 사람들이 사실 풀필먼트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풀을 이렇게 바른다는 건지 어떻게? 네. 어떡하지 너? 제 유튜브 채널 유입 검색어 1등도 풀필먼트. 저도 상반기 제목에 때. 풀필먼트 달아야겠다. 네, 다르죠. 좋은 정보. 네. 네. 풀필먼트가 뭔지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풀필먼트가 뭐예요? 풀필먼트요? 네. 되게 간단해요. 가지고 있다가 배송해 주는 거예요. 네, 보관해주고 있다가 배송해 주는 거예요. 기원이 뭐냐면, 아마존이 했던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에서 FBA라고 하는데, 아마존에 이제 프라임 멤버를 하시면은 가장 큰 혜택이 아시죠?
그 뭘까요? 배송 빨리 해주는 그쵸? 거 아니에요? 이틀 배송이었죠. 근데 이틀 배송을 하는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이 셀러가 언제 보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셀러가 그 미국 전역에 이틀 배송을 하려면은 물류 창고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틀 배송에 대한 품목을 늘리기 위해서 셀러들한테 너희들 파는 물건을 우리 물류 창고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주문 들어오면 알아서 다 보내줄게요.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아마존의 FBA 시스템이었고, 이게 좋은 게 아마존은 그러면은 이틀 배송하는 프라임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좋은 거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뭐 물류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왜냐면 보관료를 따로 받으니까 그래도 미국 전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이틀 배송이 보장이 되니까 자기 물건이 팔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에서 지금 빠른 배송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태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장이에요. 쿠팡은 그동안에 풀필먼트를 뭐 이번에 택배 사업자를 받으면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는 다 자기 물건을 이제 했었었고요. 그래서 쿠팡이 차를 보시면 다 하얀 번호판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법적으로 이 택배라는 거는 타인의 물건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은 지금 다 직매입해서 사입해가지고 자기 물건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물건이고요. 그러니까 택배가 아닌 거네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로켓 배송은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택배가 아니다. 그래서 노란 번호판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하얀 번호판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택배 사업자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결국에는 풀필먼트 할 것 같아요. 남의 물건들도 해야 내가 되니까. 배송해 주겠다. 네, 그런 노란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으로 받는 거는 쿠팡에 다 사입을 해서 지금 이미 물류 창고에 가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냥 수수료 베이스 모델로 했다. 제가 예를 들어 삼다수 파는 셀러다라고 했을 때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뭐 대한통운이나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이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삼다수 주문 들어왔을 때 그걸 받아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 지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시키시면 곤지암 가서 영원히 안 나오면 곤지암 뭐 저기 옥천 목적지별로 분류를 해야 돼서 그렇거든요. 배송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어서. 근데 쿠팡은 미리 다 가지고 자기 물류센터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출고가 가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약간 영업이익을 내기는 약간 어려운 구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사고 하다 보면 그런 비용들이 좀 마켓플레이스를 하는 업체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쿠팡이 실제로 로켓 배송, 그러니까 사입하는 물량 SKU를 늘리면서 바잉 파워가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원가가 많이 절감이 되고 있어요. 쿠팡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저는 자금 조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제가 쿠팡 플렉스 알바를 했던 영상이 쿠팡맨 분들한테 회자가 됐었나 봐요. 와, 그래서 네, 많이 그래가지고 많이 쿠팡에서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한번 회사에 미팅을 와도 좋다라고 이메일을 주셨어가지고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이제 거기 IR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 관련해서 여쭤보니까 그때 한창 이제 소프트뱅크가 막 손실을 엄청 많이 내고 작년 2, 3분기 그쵸. 때 그때였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일단 공식적으로 할 수 있으시는 답변이 그런 거 이슈 없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저도 기사에서 보도되는 뭐 그 이상의 내용은 들을 수가 없었기는 한데 뭐 공식적으로 뭐 없다고 하니까 네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요것만 나가면 되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괜찮다. 쿠팡 화이팅. 네. 화이팅. 제가 아마존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거는 아마존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아웃소싱 할 수 있게 일반 사람들이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오프라인은 풀필먼트로 아웃소싱을 하게 만들었고 온라인은 AW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정말 무서운 놈들인 게 무서운 놈들? 어쨌든 자기들의 오프라인, 온라인을 전부 다 아웃소싱 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쿠팡이 아마존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 저는 쿠팡도 결국 그 길을 다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쿠팡 경영진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김범석 네. 대표님. 김범석 대표님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거는 조금 쓰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저희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저희 파트가 이제 플랫폼 파트인데 제가 커버하고 있는 상장사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그리고 뭐 그나마 최근에 온라인
비중이 조금 있는 회사들이 카페24나 코리아센터 같은 회사가 최근에 상장이 되었었고, 요새 엄청 뜨는 에이블리, 뭐 브랜디, 뭐 무신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지금 향후의 미래이긴 하다 보니까 그런 산업 분석과 그다음 비상장 업체들도 다른 레포트를 작년에도 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다른 질문인데 한국의 일단 이커머스 최강자는 누가 될까? 네. 제 독단적으로 두 팀만 꼽으라면 쿠팡이 있을 것 같고 네이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조금 장단점이라고 해야 되지? 서로가 어떤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축이 크게 세 가지로 될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일단은 첫째는 쿠팡과 네이버와 이제 오픈마켓을 위시한 롱테일 이커머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품군들을 다루고, 근데 여기에서의 차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배송일 거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쿠팡과 네이버는 저는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쿠팡은 지금 빠른 배송은 직매입을 통해서 구현을 한 상태고, 네이버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에 풀필먼트를 CJ 대한통운과 제휴를 했고, 더불어서 두손 컴퍼니, 위키, 뭐 그 외에 FSS, 뭐 이런 스타트업 풀필먼트 업체들한테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상마켓이라는 동대문 B2B 사입 업체에도 투자를 했고요. 신상마켓은 소싱할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어서 소싱부터 그다음에 쇼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를 통한 페이먼트, 거기다가 배송도 이제 풀필먼트 통해서 빠르게 해주는 그런 이커머스의 전 밸류 체인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작업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제가 커버리지가 아니고 인터넷 담당하시는 분이 커버리지가 따로 있는데, 근데 요새 조금 그래진 게 네이버가 페이도 그렇고 커머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서 금융 담당하시는 분, 그러니까 원래 은행이랑 증권사랑 보험사 회사들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이버랑 계속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 분들끼리 다른 섹터를 하던 분들끼리 그쵸. 네이버에 대해서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SK증권 이호석 팀장님하고 그리고 SK증권에서 그 전에 인터넷 담당했던 친구가 이제 이직했는데 그렇게 셋이 만나갖고 네이버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음에 한번 해보자. 네이버는 근데 진짜 한 애널리스트 한 섹터로 감당이 안 되는 그쵸. 회사라서 네. 그래서 만약에 네이버가 뭐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를 먹는다라고 해도 네이버가 다른 또 그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따라서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축에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가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 축은 이제 온라인 장보기 시장입니다. 제일 먼저 뭐 사셨어요?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하신 게? 온라인 쇼핑 저는 약간 그 전자기기 같은 거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침투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마존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과정과도 비슷한데,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오래 가지고 있어도 재고에 변질이 없고, 또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처음으로 인터넷 사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올까, 그리고 내용이 뭐 이상한 게 오는 게 아닐까에 대한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적었던 게 책이었던 거죠. 왜냐면 책은 오래 두어도 뭐 책을 안 보고 게임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책은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품질에 대한 이슈도 없고, 그렇게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품목들로부터 가장 복잡한 품목들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체 소비 금액 대비 이커머스 소비 금액을 품목별로 차트를 그려보면은 가장 먼저 됐던 게 책이랑 음반이랑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이 전자제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의류 것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음식료품이에요. 음식료품은 이게 아무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품목이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도 막 네이버 장보기 런칭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 아마존도 2017년도에 그동안 인수했던 금액 중에서 가장 큰 돈을 주고서 홀푸드 마켓을 인수하고 했던 것들이 온라인 신선식품 장보기 시장에 대한 그런 수요를 저는 마지막은 의약품이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의약품은 이것도 제가 잘 모르지만 법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우리나라는 지금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마존도 17년도에 홀푸드 인수한 다음에 2018년도에는 또 필팩이라고 온라인 의약품 배송업체를 인수를 했고, 또 내부적으로 이제 149 팀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 저는 그 시장을 저희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신사나 에이블리나 뭐 브랜디나 이런
업체들처럼 버티컬 하는 플랫폼들. 그럼 아마존 한번 이야기를 또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너무 큰 회사니까 더 갈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한 면이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모든 테크 스타트업들이 받는 테크 회사들이 받는 질문인데, 야 너네들이 하던 거 네이버가 하면 어떡할 거야? 너네들이 하던 거 구글이 하면 어떡할 거야? 사실 쇼퍼파이 입장에서도 너네들이 하던 거 아마존이 하면 어떡할 거야? 그쵸.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쇼퍼파이가 하던 게 원래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아마존 입장에서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면 지금은 관심이 있는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꼭 쇼퍼파이가 아니더라도 아마존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기회와 어떤 위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저는 사실 아마존이 다 죽여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들은 뭐 빅테크 회사들 규제하는 것도 있었긴 하지만 탈 아마존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뭐 아시겠지만은 뭐 나이키나 이런 데들도 이제 뺐고, 또 뭐 이거는 뭐 아마존이랑 관계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꽤 많은 회사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브랜드 업체들이 특히나 닷컴 사이트를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명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새는 온라인으로 주문도 이제 가능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큰 엔터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셔피파이 같은 그런 플랫폼 통해서 거기다가 여러 그 플러그인 기능들을 붙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상 마켓처럼 소싱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다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저희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도 지금 스마트 스토어 셀러가 3분기 기준으로 38만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 뭐 네이버 쇼핑 거래액 같은 경우 따로 밝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성장률도 좀 높은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저는 이제 유통이랑 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편의점 업체들이 올해 그 그러니까 순수하게 폐점이랑 출점이랑 합쳐가지고 늘어난 점포 수가 목표 달성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께서 많이 닫으신 것 때문에 창업 수요가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비단 편의점뿐만 아니라 또 그런 온라인 쇼핑몰 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통신 판매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네이버 쇼핑 이 스마트 스토어 통해서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24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푸시백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카페24 이거 뭐가 다르냐, 그리고 더 트래픽도 많은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죠. 네이버나 아마존이나 결국에 리스크가 약간 그 반독점이나 그쵸. 정보 눈치 보는 게 가장 리스크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리스크는 그건 것 같고. 이제 오늘 좀 다양한 주제로 유통, 물류, 뭐 이커머스 관련돼서 얘기를 이제 오리나 위원님과 나눠봤는데, 이제 오리나님이 또 유튜브 채널을 하시거든요. 오리나의 이제 유통귀환? 발음이 안 돼. 오리나의 유통귀환인데, 네. 그거고요. 고정 댓글에, 이제 고정 댓글에 제가 영상에다가 달아놨으니까, 거기 바로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정보는 그 채널에 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단태님하고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또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 채널에도 재밌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회사도 지금 이리온 스튜디오라고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